네, 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살면서 누구나 흔하게 겪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셨다면 오늘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매거진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자, 오늘 2부의 주제가요.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은요. 이게 갑자기 생기는 통증이 아니라 평소 잘못된 생활 습관, 나쁜 자세 등으로 인해서 허리에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오는 그런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면서 나중에 큰 질환으로 발생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자, 척추 질환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 통증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엽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이제 붙어있는 여러 가지 별칭, 네, 그런 게 있어요. 고질병이다, 국민병이다, 뭐 생활병이다, 여러 가지 별명이 참 많아요. 불명예스러운 이런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허리 통증 생각만큼 발병하는 원인도 상당히 다양하다고요. 그렇죠. 네. 고질병이다. 고질병이란 말은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재발도 잘 되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맹장이나 뭐 이런 급성기 질환 한 번에 딱 끝나고 수술하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꼭 당뇨병 같이 그러니까 꼭 친구처럼 평생 가야 되는 만성화돼 있는 병이라서 고질병이다 하고요. 국민병이다? 왜 국민병이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네, 아파요. 너무 많은 네. 분들이 시달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병원을 간다는 거죠. 저도 아파요. 예. 오래 서 있으면 아프더라고요. 사실 이게 네. 예전에는 노인성 척추 질환 그래서 노인성이라는 네. 말이 붙었는데 요즘에는요 노인 그러면 보통 한 60대 이상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0대 급기야 10대부터 중학교 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 뛰어놀지 못하고 계속 공부하고 학원 앉아있고. 다니고 또 자동차, 지하철 진동에 노출되면서 네.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숙이고 대롱대롱 이렇게 꼭 진동에 노출되는 또 비만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국민병이 된 게 맞으세요. 청소년기부터 측만증 또 노인성 질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 인구의 네. 한 10% 정도 388만 명이 척추 질환에 시달리고 또 병원을 다닌다고 돼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네요. 그래요. 이 척추 질환자 앞으로는 뭐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인의 척추가 병이 들고 있지만 치료받기를 꺼리거나 망설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척추 치료를 하지만 외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술적 치료도 하긴 하는데 네. 이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한 병 중에서 협착증에 대한 병의 그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척추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이 388만 명이니까요. 와, 진짜 많아요. 인구의 네.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10명 중에 1명은 아픈 거고 그렇습니다. 질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나 등, 허리를 수술하는 의사이기도 하고 또 비수술적 치료나 여러 가지 재활도 처방하는 의사인데요. 이 왜 척추 질환을 이렇게 아프신 국민병인데도 불구하고 망설여지냐 하면은 예전에 뭐 저도 한 지금 20년 이상 계속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지만 이 예전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척추 질환에 걸리면 무조건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인식되는 시기가 많으셨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요. 네. 따라서 수술할까 봐 겁이 나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좀 평소 이게 말씀이 좀 안 하시고 그냥 참고 약만 드시다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네. 또 전신마취하기 무섭다. 그리고 수술하면 흉지고 막 목이나 배나 옆구리를 막 이렇게 피부를 열기 때문에 흉터. 그다음에 오래 입원해서 또는 고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뭐 잘못된다든지 뭐 이런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칼 잘못되면 뭐 못 걷는다 뭐 이런 얘기. 네, 뭐 이렇게 장애가 온다. 맞아요. 그래서 평생 누워 계신다. 이런 네. 말씀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척추 질환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망설이고 병원을 가지 않고 계속 이제 지내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환이 크게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술에 대한 부담이나 뭐 전신 마취에 대한 두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존의 방식대로 크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명 중에 대략 한 5%,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꼭 기존 방법대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한 80에서 90% 이상은 네.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술도 많이 하는 의사입니다. 네. 하지만 수술과 비수술을 넘나들면서 전반적으로 환자를 보고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5%라는 거고요. 상당히 예전에 한 30%까지 수술을 하셔야 되는 환자가 있었다면 한 5%대로 줄었다는 거죠. 즉 중간에 한 대략 25% 정도 환자는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됩니다. 재발 없이 많이.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술할 때 전신 마취 꼭 하셔야 되거든요. 네. 전신 마취 하지 않고 또 절개를 하지 않고 통증이 없으니까 사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많이 선호하게 되죠. 하지만 비수술적 방법이든 수술적 방법이든 어느 정도는 한 몇 프로 정도는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척추 질환 치료를 할 때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이제 질환, 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수술하기 전 단계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네. 사실 척추 질환은 국민병이라 그랬듯이 많은 환자들이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 허리가 아프시거나 골반이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하거나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건 아니세요. 사실 처음에 허리가 좀 아프시면 1, 2주 정도는 그냥 안정하셔도 저절로 좋아지는 환자도 계세요. 타이레놀이나 뭐 가벼운 찜질 정도만 해도 좋아지는 환자가 있지만 2, 3주 지나가고 한 달 가까이 됐을 때 통증이 심해지면 대개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되죠.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주사도 남용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해서 적어도 한 2, 3주에 한 번, 권하는 거는 한두 달에 한 번. 그래서 2, 3회 치료를 했을 때 한 3달을 보냈을 때 효과가 없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수술을 넘어왔어요. 바로 건너뛴 거죠. 네. 예. 이 중간 단계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미국 FDA, 한국 코리안 FDA 식약청 통과하면서 완전히 안정화돼서 나오기 시작한 게 19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이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내시경이라든지 카테터 시술이 발달하면서 주사 실패하면 수술로 갔던 건너뛰는 단계에서 중간 단계 치료가 많이 개발이 됐다는 거죠. 이 치료를 충분히 치료를 하고 안 되는 경우에 환자를 걸러서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척추 질환의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셨고요. 자, 앞서 척추 질환은 원인에 따른 이 치료법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수술 치료도 원인에 따라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먼저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사람의 이제 꼬리뼈 쪽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네. 확대를 하게 되면 척추관 안으로 들어가는 꼬리뼈가 있어요. 꼬리뼈 신경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이 삽입이 되고 척추 치료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옆구리 쪽으로 양쪽 신경 척추뼈 사이에 예. 수간공이라고 하는 양쪽 신경 구멍이 있습니다. 저 신경이 나오는 구조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등 뒤쪽에서 후궁이라 그래서 활처럼 생긴 뼈와 뼈 사이에 후궁 간 접근을 통해서 내시경 또는 현미경으로 치료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척추 질환에 생기는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또는 성상에 따라서 접근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위, 이제 아픈 부위에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모식도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구멍이 굉장히 많네요. 척추에. 예. 모식도인데 조금 처음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려울 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왼쪽 그림 좀 낯설죠? 네. 요거는 이제 단면도고. 단면. 근데 여기를 보시면 요 사진은 척추를 앞에서 뒤로 본 겁니다. 앞에서 뒤로 잘라서 본 건데 네. 노란색 이렇게 다발로 보이는 게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신경, 노란 신경, 왼쪽 신경, 오른쪽 신경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척추뼈가 이 신경들을 보호하고 있는 역할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신경을 보호를 해야 되는 이 척추가 이 디스크가 이 사이에서 1번처럼 물렁뼈인 디스크가 신경을 이렇게 안쪽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이게 이놈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안쪽으로 나오면 신경 안쪽이 눌리게 되고 바깥쪽이 눌리면 신경의 이 좀 뚱뚱한데 바깥쪽이 눌리게 되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 한가운데서 신경을 둘러싸듯이 완전히 목 졸라 버리는 협착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이 성상이 다르세요. 증상이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 단면도로 봤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1번처럼 안쪽으로 나와 있는 그 경우 압박 포인트가 있고 네. 2번처럼 바깥쪽 포인트에서 접근을 눌리는 예. 경우가 있고 3번처럼 이 신경 자체를 둘러싸면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처럼 안쪽 신경이 눌리면 꼬리뼈 접근이 되지만 바깥쪽에서 눌리면 추간공이라는 옆에서 들어가는 옆구리 접근 방법을 써야 되고요. 완전히 신경이 목졸라져 있다면 후궁으로 들어가서 360도로 완전히 파노라마 사진을 찍듯이 360도에서 앞뒤 좌우를 보면서 신경을 풀어줘야 되는 기법을 쓰기 때문에 네. 척추 협착증의 마디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어떤 성질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맞춤형 치료를 하실 때 재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없이 최소한의 어떤 시술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척추협착증도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치료 방법, 치료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비수술 치료법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어떤 게 있나요? 뭐 특징이기도 하고 강점이라고도 말씀드릴 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통증과 부작용이 작다는 거죠. 사실 수술은 이 병변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릴 꼬리뼈로 풍선 확장을 한다. 그러면 이 신경이 나오는 이 통로로 지금 풍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풍선이 이 신경의 구조물을 신경 통로를 근본적으로 열어주는 기법인데 이 신경 구멍까지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구조물을 째고 벌리고 갈아내고 하는 게 수술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이 신경이 눌리는 그 키포인트, 즉 이 완전히 병변, 포커스를 절개라든지 뼈를 망가뜨리지 않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적고 여러 가지 혈종이라든지 마취 합병증이 적고 부작용이 적다는 거죠. 또 이렇게 추간공이라고 신경이 나오는 구멍을 이렇게 집게 같은 이런 기구가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네. 따라서 환자를 괴롭히지 않고 마취도 기피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과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통증과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들어서 이런 비수술 치료법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거나 허벅지, 다리, 발 쪽까지 당기고 저림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해봐야 되는 척추 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66세입니다. 66세시고요. 예. 예,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증상이 어떠시고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제가 그 작년 9월 말쯤에요. 네네. 디스크 4번, 5번이 그 일하다가 파열이 돼가지고 네.
일차적으로 그 물리증 뭐 주사를 계속 맞다가 네네. 증상이 호전이 안 돼가지고 11월 초에 그 일차적으로 그 뭐 시술을 했어요. 어떤 시술인지 시술명을 아세요? 그거는 저기 진단서를 제가 떼왔는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꼬리뼈로 시술하셨습니까? 허리로 아니요, 하셨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꼬리뼈로는 나중에 그 올 3월 달에 꼬리뼈로 또 그 뭐 인공 확장 시술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거 하기 전에는 상당히 그 다리가 아파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는데. 네네. 그 후로는 그 아픈 증상은 많이 없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엉치 쪽하고 다리가 그 저림 현상이 심해요. 아, 아직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좀 걷기가 좀 불편하고. 네. 그리고 가끔가다 그 뭐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뭐 이 오른쪽 다리가 뭐 콕콕콕콕 쑤시고. 예. 쑤시는 그 횟수는 뭐 한 번 쑤시면 뭐 한 4-5번, 뭐 많으면 좀 한 7-8번까지 이렇게 다리가 쑤시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바늘이 찌를 정도로 콕콕 쑤시면 좀 상당히 조금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예, 깜짝깜짝 놀래고 그렇죠. 그래요.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예. 걷는 거는 괜찮으십니까? 걸음걸이 자체는 문제 없으십니까? 걸음걸이는 좀 뭐 오래 걸면은 오래라기보다 조금 걸면은 다리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주저앉은 그런 느낌이 들고.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파워가 좀 떨어지시는군요. 그렇죠. 예. 혹시 다리가 가늘어지진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눠졌다가 네네.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부은 것 같아요. 왼쪽에 비해서요. 예, 왼쪽에 비해서. 혹시 아버님 죄송하지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차 운전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학원차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차를요? 15인승 승하차. 승합차를요. 네. 운전하실 때는 별로 안 아프시고요? 아니요, 운전할 때도 이렇게 다리가 저리죠. 저리세요? 네, 다리가 저리고, 정아리가 저리고, 네. 이 허벅지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가끔가다 땡겨요. 제가 아버님을 직접 진찰을 안 했기 때문에 경솔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예. 이게 막 확실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작년 9월 초에 디스크가 파열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술을 한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른쪽 다리가 급기야는 가늘어졌다가 최근에는 좀 붓고 예. 또 하루에 몇 번씩 바늘로 콕콕콕 찌르듯이 어떤 샤프한 그런 통증이 생긴다는 것은요. 예. 아직도 그 4번, 5번 오른쪽으로 신경이 내려오는 그 5번 신경이 예. 그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술이 잘 되면 허리는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엉치나 다리가 아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장 수술을 하셔라, 뭐 시술을 하셔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뭔가 감각적으로 이상하고 힘도 빠지고 걸을 때 털썩털썩 주저앉을 정도면 약간의 부전마비, 즉 신경 기능 중에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검사 중에서 MRI 중에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줄기를 보는 검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다리 근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전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신경과 의사가 직접 테스트를 하는 신경 줄기 검사예요. 그래서 다리에다 바늘을 이렇게 딱딱딱딱 찔러서 신경 전달 속도라든지 신경이 상했는지 부전마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이 검사는 보험도 되기 때문에 아주 비용이 비싸지도 않아요. 따라서 신경줄기 MRI, 그다음에 근전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의 기능을 파악하고 얼마나 신경이 손상이 돼 있고 또 4번, 5번에 디스크 터진 거는 얼마나 쪼그라들어서 신경을 건들고 있지 않은지를 보셔야 되겠어요. 특히 운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앉아서 진동에 노출이 되면 이 디스크가 뼈가 굉장히 좁아지고 급기야는 어긋나거든요. 이 물렁뼈가 터지면 이 뼈 간격이 좁아지면서 약간 어긋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못을 박는다든지 큰 수술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벌써 뭐 몇 달 이상 지났고 뭐 1년 가까이 이제 벌써 터진 게 벌써 9월이면 이제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포인트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당장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네. 신경줄기 MRI나 근전도를 빨리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왜 이런 증상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MRI와 근전도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동현 원장과 함께 계속해서 증상과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가 필요한 척추 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는데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좋은 치료법,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치료법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풍선 확장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좀 낯선 그림인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까맣게 뭐가 카테터가 올라와 있어 네. 이렇게 보고처럼 풍선으로 부풀었다가 또 빠졌다가 하면서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물감을 뿌렸을 때 저렇게 쫙 열리게 되죠. 네네. 환자가 엎드려져 있는 상태에서 깨어 있으시고요. 오른쪽 다리가 아프셨던 분인데 4번과 5번 신경에서 내려오는 5번 신경이 안쪽과 가운데와 바깥쪽에 신경 눌리는 포인트를 풍선으로 넓혀졌다가 좁혀졌다가 넓혀졌다가 좁혀졌다가 넓혔다가 좁혔다가 하면서 처음에는 신경 줄기가 보이지 않던 것이 네. 풍선 유착 박리술을 통해서 완전히 오른쪽으로 신경 물길이 내려가는 것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혹시 예. 방송에서 괜찮으시면 영상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네, 한번 좋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그림이 어려운데요. 네. 자, 가운데로 올라가죠. 물감 뿌리면 오른쪽 그림으로 내려가지 않다가 않아요. 예, 그러다가 저 풍선이 보고처럼 왔다 갔다 하시죠. 이제는 완전히 가운데 바깥쪽까지 열어주면 네네. 물감을 뿌리면 완전히 이렇게 흘러내려.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예, 예. 5번 신경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걸 저희가 빨리 좀 편집을 한 건데요. 네. 보통은 한 20분 정도 걸리고 환자를 좀 겁내할 수도 있지만 국소 마취를 통해서 환자는 깨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환자랑 대화를 합니다. 예. 아니, 어머님 평소에 아프던 오른쪽 그 증상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치료하겠습니다 하면서 꼬리뼈로 풍선 카테터가 올라가는데 네. 1.7m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부드럽거든요. 작네요. 굉장히 예. 작아요. 그래서 그 풍선이 심장 스텐트 하듯이 풍선이 신경 통로 자체를 요만큼 또는 크게 이렇게 좀 베리어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이즈의 변화를 두면서 네. 신경 통로를 안쪽과 가운데와 바깥쪽을 열어주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 바로 거기가 맞습니다. 원래 아팠던 데가 맞아요라고 대화를 하게 되고요. 환자는 처음엔 겁을 내지만 하다 보니까 할만하네 이렇게 평소 증상도 찾게 되고 그렇죠. 환자를 안정화시키면 네. 크게 막 무섭지 않거든요. 그리고 초기의 디스크는 저렇게 신경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하면서 좋아지는 걸 느끼세요. 예. 그게 좀 중요하네요. 환자랑 소통하면서 시술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화 주신 분처럼 만약에 이게 몇 년 돼버리면 네. 이 풍선으로 열리지가 않아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 디스크, 연성 디스크, 단단하지 않은 연성 디스크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연성 협착인 경우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경성, 완전히 딱딱해서 뼈로 변성이 돼버린 협착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있으면 풍선으로 그게 열리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예, 효과가 떨어지기 예. 때문에 어떤 시점이나 병의 진행 상태를 보면서 이 풍선 확장술을 하셔야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척추 질환에 적용이 되는 치료법은 아니고 이제 적합한 대상에 적절하게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예후가 좋은 그런 치료법입니다. 신경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시술 방법 중에서 한 가지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65세 어머님이시죠? 가정주부시고요. 건강하게 다 신체도 건강하신데 네. 앉아 계시면 10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다. 앉아 계시면 하나도 엉치나 허리나 다리가 안 저리다. 그런데 섰다 하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그래서 오래 걷지를 못하고 특히 주부시기 때문에 설거지 하실 때 서서 설거지를 못한다. 앉아서 설거지를 해야 된다. 여기가 다 앞에 젖는다.
저 좀 설거지 좀 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 많이 애- 불편하셨겠네요. 일상생활을. 이 어머님이 이제 하시는데. MRI인데 MRI 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 4번 뼈와 5번 뼈인데요. 이 5번, 4번 뼈 위에 있는 이 3번, 2번 이런 데는 이 뒤로 이게 신경이 지나가고 이 하얀 게 물인데 네. 이 신경 통로가 좁아져 있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여기는 이 4번 뼈, 5번 뼈가 좀 어긋나고 네. 디스크도 좀 못생겼어요. 아, 정상 디스크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서 까만색 띠가 있어서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요게 탈수가 되면 요 하얀 디스크가 화이트 디스크가 블랙 디스크가 돼요. 이 블랙 디스크가 되면서 더 나빠지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모양의 변형이 왔네요. 모양이 변형이 네. 오고 디스크도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니까 이렇게 신경줄기 마일로 MRI라고 신경줄기 MRI를 찍어봤더니 이 하얗게 물줄기가 내려오다가 완전히 여기가 끊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앉아 있으면 요게 조금 풀려요. 근데 섰다 하면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개는 뼈가 4번, 5번이 어긋났으면 예전에는 무조건 이게 수술을 했거든요. 핀을 박아서. 그런데 이분이 부전마비는 없고 신경이 막혔다 풀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수술하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꼬리뼈를 이용해서 요 포인트만 열어줬어요. 그 시술 후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전후인데요. 네. 전에는 엉치나 양쪽 다리에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서서 찍은 검사인데 자율신경을 검사하는 적외선 치열 검사에서 파랗게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거죠. 피가 네. 안 통해서. 정상이 노란색, 빨간색이거든요. 이게 더 심해지면 까맣게 다리가 이제 안 보이게 돼요. 부전마비가 오면. 이분은 붉은색, 노란색이 아예 없네요. 없죠. 예. 이런 상태에서 꼬리뼈로 풍선 확장술을 했고요. 이렇게 노란색 색깔로 많이 피가 통하고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발바닥은 조금 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전후가 완전히 신경 통로가 열림으로 인해서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고 피순환이 잘 돼서 다리 증상이 개선이 많이 됐고요. 한 2시간 정도 서 계셔도 훨씬 좋아진 거죠. 네. 예전에 한 10분, 15분 정도 서 계시면 상당히 다리가 조이고 땡기고 막 주저앉았었는데 상당히 오래 이제 걷고 서 계실 수 있어서 좋아지셨던 좋은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던 분의 사례였고요. 신경풍선 확장술을 받고 아주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0대 환자 사례가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분도 예.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예, MRI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분은 70세 남성이세요. 저희 회장님이신데 사업하시는 분이시고 좀 마르시고 덩치도 크시고 키도 좀 크시고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골프 좋아하시고. 네. MRI 치료 전 MRI를 보면 이 원장 나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다리가 저려. 걷지를 못해. 나 좀 걷게 해주세요. 이게 환자의 호소예요. 네. 다리가 이분도 앉아 계시면 괜찮으신데 서서 걸으시면 특히 골프 좋아하시니까 운동을 하시면 걸을 수가 없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걸어 다니시는데 당신은 카트 타고 이동하시고. 왜? MRI 찍었더니 지금 5번, 4번, 3번인데 이 신경줄기가 유독 여기는 심하죠. 여기는 조금 막힌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한 군데만 막힌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신경줄기를 봤더니 2군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검사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 MRI만 찍고 오시거든요. 네. 이 MRI만 찍으면 막힌 부분이 여기인 줄만 아세요. 그런데 신경줄기를 봤더니 여기랑 여기, 즉 3번, 4번과 4번, 5번이 다 막혀 있는 이중 협착증 환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 어르신도 다리에 큰 부전마비가 없고 수술 얘기는 제가 경고는 드렸어요. 가능성은 있다고 했지만 시술을 먼저 트라이했습니다. 시술 트라이를 했을 때 비교적 말랑말랑한 조직이었고 신경 통로가 이렇게 꽉 막혀서 다리가 차갑게 보였던 증상이 이렇게 많이 풀리셨어요. 대개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포인트가요. 엉치나 이 허벅지 쪽이에요. 여기가 풀리니까 다소 이 발목 쪽으로 좀 당겨도 보행이 되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다 되지도 않았어요. 이 회장님 저한테 90점이야 90점. 여기는 10점 남은 거는 100점 못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다리가 이렇게 풀리니까 골프 하실 때
충분히 한 1, 2km 정도 걸으시니까 상당히 좋아지시고 네. 당신이 운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증상 개선이 잘 됐던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도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고요. 수술하시기 전에 신경fon서 확장술을 먼저 좀 시도를 해봤고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의 사례와 좀 비슷한데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6입니다. 66세시고요. 예, 어디가 지금 어떻게 많이 불편하신지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니, 저는 서가이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아, 오래 서 계시기가 힘드십니까? 예, 예. 오래 서 계시기가 힘든 이유가 허리가 아프십니까? 엉덩이가 아프십니까? 다리가 저리십니까? 예, 제가 그 정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첫째로 서 있기가 힘이 들고, 네. 그다음에 앉아서도 자세를 바로 하면은 못 느끼는데 자세 조금 틀어지면은 아프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제 허리 그 꼬리뼈에서 한 10cm, 15cm 올라오면은 그 부위가 아픈데, 네. 그리고 또 그 정시에 오면서 날이 따실 때도 발이 시립니다. 발이. 발이 시리다고요? 예예. 허벅지 종아리 어떠세요? 허벅지 종아리는 말랑말랑이 그런데 괜찮은 편인데 이게 그렇다 가끔 이제 발하고 허벅지 부위에 네. 허벅지랑 장단지 부위에 띠끈띠끈 뭐 발을 찌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오고 그렇습니다. 혹시 걸음걸이를 한 몇백 미터 걸으실 수 있습니까? 예, 걷는 거는 뭐 한 2km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2km요. 혹시 2km. 혈압 당뇨가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아버님 혹시 무슨 일을 아직도 하십니까? 예, 그 노동을 하는데 예, 네. 작업을 합니다. 예. 무거운 걸 많이 드십니까? 그 종일 무거운 걸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무거운 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님 그 혹시 근처 병원 가서 엑스레이나 또는 뭐 MRI 같은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라서 예, 그 예. 이제 통증과 가가지고 주사를 몇 번 맞은 적이 있는데 네. 검사는 거의 무모합니다. 안 받아봤습니다. 여기까지 거기.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고 주사 정도만 맞으셨군요. 그런 정도의 통증 클리닉 가서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지 뭐 다른 건 안 해봤습니다. 효과가 주사 맞으실 때 있으셨습니까? 이제 꼬리뼈 위에 척추 부분에 무슨 뭐 주사를 주는데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한 맞고 나면 한 몇 개월은 조금 편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MRI 안 찍었고 최근에 마지막 주사 맞은 게 언제죠? 한 1년 넘었습니다. 1년요. 최근에는 제가 선생님 참고로 스트레칭을 이제 몸이 좀 편한 쪽으로 이제 좀 매일 생활을 하고 그렇게 오고 있는데 네네. 그 이후부터는 조금 기분상 편한 걸 같긴 하고 그렇습니다. 병원 치료는 한 1년 전에 갔다 오고 안 갔다 왔습니다. 혹시 술, 담배 많이 하십니까? 담배는 처음부터 하지 않고요. 네네. 제가 술은 젊었을 때는 많이 마셨는데 이제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있다가 안 먹다 그렇습니다. 좀 뚱뚱하십니까? 마르셨습니까? 아니 뭐 제가 신장이 170인데 지금 한 69kg 나갑니다. 아, 그럼 뭐 아주 뚱뚱하신 건 아니시네요. 아버님, 예. 제 생각에는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뷰로만 방송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밖에 정확히 현재 어떤 상태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예, 지금 벌써 몇 년 됐고 또 걸으실 때 막 따끔따끔거리고 저리는 증상도 있고 좀 조금씩 불편해하신 증상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꼬리뼈 위쪽 10cm 근처에서 통증이 생기면서 다리 증상까지 있으면 신경이 분명히 자극이 된다는 건데요. 예. 뭐 MRI나 신경줄기 MRI를
당장 빨리 찍으셔라 뭐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마 느낌에는 한 1년 안에 아니면 6개월 정도 봐서 계속 증상이 지속되면 한번 뭐 시간과 또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MRI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RI를 찍을 때 그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허리만 찍는 게 아니고 골반이나 다리까지 그 신경줄기를 보는 마이엘로 MR, 신경줄기 MRI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인터뷰상 뭐 수술이나 또는 당장 시술을 해야 될 냄새는 안 나요.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안심은 하시되 네.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 뭐 연말까지 보시다가 계속 지속되면 MRI를 한 번은 체크를 해보셔라.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정밀 검사를 꼭 좀 받아보시고요. MRI와 함께 마일로 MRI를 같이 한번 촬영해 보시는 걸 권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67세요. 67세시고요. 어디 불편하세요, 어르신? 허리가 불편합니다. 엉덩이나 다리는 어떠세요? 그 오른쪽 다리가 저려갖고 그 우리 포항 그 정형외과 가가지고 그 통증 주사를 맞고 나니까 예. 그 한 2, 3개월은 괜찮지만은 한 지금 허리가 버시한 지가 한 20일 됐어요. 아픈 지가. 걷기가 좀 거동하시기 힘드십니까? 아, 걷는 거는 뭐 그런 대로 걷고 내가 요즘 운동을 하고 한 1시간씩 이래 걸어도 네.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데 통증이 심하시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허리가? 예, 누울 때 잠자리에 누울 때 바로 못 눕고 옆으로 누다가 한참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눕고 이래요. 그래 요즘은 이제 걷기 운동하니까 조금 덜 하고 이래요. 이 통증 생기신 게 몇 년 되셨습니까? 아, 이 통증이요? 네. 이렇게 된 거는 통증이 불과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요? 예. 그리고 이거 뭐 허리가 안 좋은 거는 알고 이래가지고 네. 그 통증의학과 이래 다니면서 그 주사를 맞고 이래 뭐 치료도 하고 이래 했어요.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르신? 그 농사 뭐 재미로 이래가지고 나이가 먹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 이제 뭐 운동 삼아 이래가 직전에 이제 농사를 반농사 뭐 먹고 제가 이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한 500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일단은 조금 치료 방법을 빨리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원장님 상담을 좀 예.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 다리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당연히 MR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고 또 거동하실 때 허리 극심한 통증이 있으시면 뭐 주사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네. 당분간 무조건 시술 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보시고 네. 지속되면 MRI부터 먼저 검사하고 그때 시술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풍선이 내장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이제 길을 좀 넓혀주는 신경부선 확장소 저희가 좀 설명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특징 짚어보고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그 특징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쪽 그 부위 마취, 그러니까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는 카테터인데 특수 풍선 장치가 있어서 신경 통로를 열어준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소 마취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꼬리뼈 근처에 국소 마취를 하긴 하지만 부위 마취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또는 국소 마취. 절개하지 않죠. 절개하지 않고 아주 가느다란 카테터를 이용해서 들어가니까 절개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꼬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하게 되죠. 필요 없겠고요. 피도 안 나고 네.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들한테도 회복이 되면서 빠른 회복. 따라서 이제 뭐 투석하는 환자들도 할 수 있고요. 여하튼 수술 뭐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절개할 수가 없지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치료할 때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네. 좋은 치료입니다.
좋습니다. 수술하기 바로 전 단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풍선 확장술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어떤 비수술 치료법인가요? 두 번째 소개해 주실게. 이름이 조금 어렵죠? 이겁니다. 네, 예. 좀 어렵죠. 이게 사실 이게 좀 영어로 하면 편한데 이게 의학적 용어는 뭐 저희는 편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럼요. 좀 힘드실 거예요. 네. 이 뼈와 뼈를 척추체라 그러거든요. 추체, 추간, 척추 사이 공 구멍, 추간공으로 이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렇게 내시경 화면인데요. 네. 노란 게 신경이고 빨간 게 디스크 터진 거예요. 이렇게 집게 같은 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드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솔 같은 게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간공을 열어주는 시술 방법을 추간공 내시경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추간공 내시경 시술 설명해 주셨는데 추간공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고 척추관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비교해서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거는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왼쪽에 척추관 협착증이라 그러는 거는 네. 이 척추를 저렇게 봤을 때 요 큰 가지 노란 게 신경이거든요. 네. 큰 가지가 신경이 있고 이제 양쪽으로 작은 가지, 그러니까 뻗어나가죠. 큰 줄기와 네. 양쪽 가지가 있는데 이 큰 신경 덩어리가 지나가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 작은 양쪽으로 내려가는 이 줄기, 가지들이 내려가는 이 신경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관은 단면도를 봐야지 보이고요. 네. 추간공은 옆에서 봐야지 보이는 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죠. 예. 그래서 척추관이 좁아지면 척추관 협착증, 즉 이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 이 신경이 찌그러져 가지고 거의 이 원의 한 뭐 10%, 5%뭐 좁아지는 꽉 목 졸라지는 거죠. 네네네. 이게 신경이라면 꽉 목 졸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추간공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양쪽이든 요 구멍, 요 척추체가 좁아진다든지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요 사이가 좁아지는 거를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면 요 신경이 여기가 좀 뚱뚱해요. 추간공이 나오는 신경이 좀 뚱뚱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러네요. 얇은 게 아니고 네. 여기는 신경 대가리, 즉 신경에 굉장히 중요한 머리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서 DRG라고. 추간공이 좁아지면 여기는 굉장히 극심하고 마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네,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협착증이 아니고요. 어느 부위가 좀 좁아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으로 나뉩니다. 자, 그렇다면 추간공 내시경 시술이 어떻게 압박된 신경을 풀어줄 수 있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내시경이 옆으로 들어가게 되죠. 옆으로 들어가는데 저렇게 노란색 신경이 정상인데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네. 부어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그 확인하게 되고 압박된 신경 뿌리, 뚱뚱한 부분이 눌려 있는 것을 부어 있는 신경을 여러 가지 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한 다음에 네. 내시경 감압기가 있습니다. 감압기로 찌꺼기를 근본적으로 녹이고 솔로 제거하고 병변을 세척하고 열어줍니다. 저렇게 물리적으로 수술적 기법에 가깝게 열어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감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런 세척과 염증을 녹이는 방법을 통해서 부어있는 신경이 정상적으로 가라앉게 되고 추간공이 열리게 하는 기법이 네. 추간공 내시경 기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추간공에 좀 문제가 생기고 압박이 되면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추간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신경이 굉장히 뚱뚱한 부분, 메인 그 신경절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극심한 다리 통증과 엉치 통증, 또 보행이 안 되고 마비감이 올 수 있다는 거기 네. 때문에 예전에는 무조건 수술했던 부위이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치료 사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MRI를 또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65세 여성인데요. 네. 여기 좀 보시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요 구멍, 요게 바로 추간공입니다. 그런데 여기랑 여기는 좀 넓죠. 근데 여기는 좀 좁지요. 그러네요. 여기는 하나도 없죠. 예. 즉, 여러 마디의 추간공이 있지만 위에 두 마디는 이렇게 좀 비교적 넓어서 요 신경이 잘 내려가요. 하지만 요 두 마디는
굉장히 뼈가 짜부러져서 간격이 좁아져서 추간공에 막혀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경줄기 MRI를 통해서 어디가 막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마이엘로 MR. 그냥 MRI 찍으면 안 됩니다. 신경줄기 MRI를 찍어서 정확히 진단을 하시고요. 네. 직접적으로 이 신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추간공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검사를 시술을 잘 하고 전후를 비교해 보면 시술 전에 양측성 추간공 압박이 심해서 엉치나 다리가 파랗게 아주 땡기고 저리고 했던 경우인데 이렇게 많이 풀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못을 박아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적어도 한 3마디 정도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대수술이네요. 한 3마디 수술한다는 거는 핀을 양쪽으로 4개, 4개, 8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개를 안 넣고 이렇게 마디별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열어주니까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약간 증상이 남지만 사실 기능적으로 충분히 보행이 되고 오래 서 있고 운동이 되면 재활이 되고 그래서 급한 불을 꺼주게 되면 환자가 스스로 재활을 하면서 충분히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저도 외과 의사라서 막 하나부터 끝까지 전면전으로 붙어서 하고 싶지만 전면전으로 붙는 게 아닙니다. 전으로 핵전쟁을 하듯이 막 전면전 붙어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표현이 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네. 게릴라 전법. 어. 게릴라 전법으로 이렇게 딱딱 막힌 부분만 열어주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65세 여성분의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 사례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세 여성분이고요. 예, 47세 여성이고 여기는 신경 추간공이 넓죠? 여기는 많이 찌그러져서 디스크가 밀려 나와 있습니다. 네네. 요것이 요만큼만 열려도 좋아집니다. 지금 요렇게 좁아졌던 거를 요만큼 한 2배 정도 열어놨거든요. 상당히 추간공 내시경으로 이렇게 2배 정도만 터져도 증상이 개선됩니다. 양쪽 이분은 완전히 다리가 안 보이죠. 미용하시는 분인데 다리가 저리고 네네. 거의 뭐 이게 발바닥이 막 시리고 땡겨서 시술 이후에 상당히 좋아졌던 경우이죠. 네. 즉 젊은 연령층 디스크랑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디스크와 협착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있었던 그런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추간공 내시경 시술 사례까지 살펴봤고요. 특징 좀 꼽아볼까요? 예, 뭐 사실 예전에는 뼈를 자르고 큰 수술을 했던 거에 비해서 부위 마취를 통해서 무절개로 수혈 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실밥 풀기 위해서 다시 내연하는 그런 꼬매거나 막 자르거나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좋은 특징이 있는 거고요. 이 만성 환자들이나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보면서 직접 한다는 장점이 있죠. 네. 이게 보지 않으면 병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시경이라든지 환자를 직접 보면서 밀려 나와 있는 디스크를 의사가 직접 시야를 확보하면서 또 녹화된 걸 보여주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 정확히 찝고 치료할 수 있다 거기 때문에 보고 치료한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추간공 내시경 시술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추간공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는 추간공 내시경을 써서 내시경 감압기로 우리가 뭔가 어떤 그 조직을 녹이는 기법도 있고 네. 뜯어내는 기법도 있는데 너무 골화돼서 뼈 자체가 완전히 붙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뼈가 완전히 붙어서 신경이 끼어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핀을 넣어서 쫙 벌려버리면 오히려 수술이 더 안전한데 그렇게 안 하고 막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내시경으로 너무 막 거기를 막 쑤셔버리면 오히려 더 신경이 손상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골화돼 있거나 완전히 딱딱해져서 붙어버린 척추는 내시경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검사가 중요하고 MRI 신경줄기를 봐서 계획을 다 짜고 신경주행에 따라서 어떻게 나는 여기를 해야겠다라고 다 환자한테 설명하고 하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좁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안 깨지는 경우가 구조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충분히 검사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든 척추 질환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동현 원장과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비수술 치료법 2가지 오늘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시술 전에 환자가 알아야 할 숙지사항,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술 전후에 이제 숙지해야 될 게 만약에 심장이 안 좋아서 또는 뇌졸중이 있으셔가지고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많이 쓰시면 저게 내시경으로 피멍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또는 한 4, 5일 약을 끊고 한다든지
당 조절이 너무 안 되면 또 혹시 감염될 수 있거든요. 네. 0.01% 정도 아주 드물지만 네. 또 이제 시술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할머니들 같은 경우 할아버지들 시골에 계시는 분들 막 이제 밭으로 막 달려 또 나가세요. 무리하시는 거예요. 예, 또 쪼그려 앉아서 또 일하시고 또 아이고. 아이고. 즉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이제 밧줄을 처방합니다. 집에서 묶어두시라고. 네. 농담인데요. 즉 시술 이후에 3개월 정도는 꼭 안정하시고 좀 목욕도 하시고 쉬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짧게 평소 좀 척추에 좋은 그런 생활 습관 있으면 몇 가지 좀 알려주실까요? 아, 생활 습관 거울을 많이 보셔라. 거울은 왜? 예, 거울 앞에를 보시고 자기 가슴 열려 있나 확인하시고요. 아, 자세를. 예, 옆모습도 이렇게 확인해서 네. 그다음에 자기 자세를 확인하라는 거고요. 가족들한테 자기 자세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네. 자기 스스로 보십시오. 아, 자세가 좋으시면요 사람이 돋보이고 멋있습니다. 성형수술 하는 것보다 저는 자세가 딱 좋은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기지개 피시고요. 가슴 피고 배 집어넣고 항문 조이십시오. 항문을 딱 한 번 조이지 말고 하루에 100번, 200번 하십시오. 상당히 척추가 릴렉스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척추에 좋은 또 생활 습관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모든 수술법에는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지수,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